1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발표자가 2분이고 그리고 이제 토론자가 4분이라서 제가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맥시멈 발표자는 20분 범위 내로, 그리고 이제 토론자는 한 10분씩, 그리고 한 20분 나오면 플로어 멤버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좀 그 이후로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하자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소개를 하면, 저는 송열대학교에서 강연을 했고 우리 지역개발학회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문 자격으로 이제 왔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새마을연구소 소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좌장으로 맡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발제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10분 들어가는데도 10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여기 있는 순서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남수영 교수님, 송열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호정 CEO ENS 컨설팅이라고. 네. 원래 코이카의 네. 농촌경제공원에 벌써. 예, 그러셨죠. 네. 토론에는 새마을연구소 새마을대상 이상호 그리고 새마을평화계 기사가 지금 대구경 지역에 계시는 서승덕 박사님,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에 지금 계시는 주동태 교수님, 맞습니다. 새마을평화계의 이동현 회의 이대리님하고 같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근데 사족을 잘 갈 줄 모르고 지금 못 갔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남수영 교수님부터 그러면 발제를 시작할까요? 어디 PPT를 좀 여기 도와줄래요? 네. 그냥 여기 앉아서 들어도 될 것 같고, 여기 풀을 항상 액티베이션을 시켜야 되고. 이제 좀 마이크 필요하겠죠. 필요 없죠. 안녕하세요. 저 송열대학교 지구과에서 일하고 있는 안치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새마을운동 시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부진한 이렇게 문제 보시고 제가 말을 하려니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컨설턴트를 청년이 자원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지리학을 해서 정치 생태학의 관점에서 이제 지역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정치 생태학 관점에 보면 자원을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어떤 돈이 나온다, 자본이 된다, 자본으로 치환 가능한 대상, 첫 번째는 그게 자원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주체 간에 그 대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합을 한다.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경합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론들이 얽혀 있다. 이런 데 저는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청년을 생각을 하면 각 모든 그 행정기관에서 막 돈을 이렇게 주고 항상 이제 돈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자원의 첫 번째 부분이다. 이 충족되고, 두 번째는 여러 지자체라든지 모든 기관이 막 경합을 벌이면서 청년을 끌어오기 위해서 서로 수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원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 이 청년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분들께서 특히 요즘에
청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청년 얘기를 하면 진짜 청년한테 필요한 것이나 이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좀 이런 고민이 요즘 많아서 뭐 김성기 선생님의 청년팔이라든지 포함해서 이렇게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자원인 시대인데 너무 이렇게 다 쓰는 좀 그런 청년으로서 나누는 것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에서 오늘 좀 시작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을 각 지자체나 기관들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라든지 기관의 지속 가능성인데 그게 이제 뭐 지자체뿐만 아니고 민간기관도 마찬가지고 이제 특히 과거의 기업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새마을 운동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이러한 청년의 어떤 인풋이 지속 가능성 위해서 필요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좀 어떻게 청년이라는 자원을 이 새마을운동의 현실화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 그걸 좀 고민을 하는데요. 이게 정책적으로는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저희가 여러 군데서 지금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새마을학에서도 이게 새마을학에서 청년에 대한 연구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청년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청년이 참여를 시키려면 청년의 인식이 사실은 변해야 행동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를 제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새마을운동에서도. 그래서 이제 인식을 보자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질문이 이제 청년은 새마을운동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나,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범위는 전국의 이제 학생들, 청년들을 비롯하고요.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당연히 이제 새마을 개시 시점부터 지금까지이고 내용적 범위는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인식 혹은 변화 방향 이런 것들이 내용적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이제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정의형의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려는 한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그 설문조사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마지막으로 XGI를 해서 그 학생들, 청년들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는 그런 방법을 써서 이제 믹스트 메커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을 125구를 보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XGI는 세 그룹으로 16명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문조사는 125명인데요. 주로 종이 넘기고 그냥 슬라이드를 안 넘기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네, 혼자서 괜찮습니다, 제가. 네, 우리 설베이를 했는데 여기 이제 성비가 주로 여학생들이었어요. 80%가 여학생이라고. 그리고 연령은 이제 26세 이상이 8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주지 같은 경우 이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서울, 경기, 인천이 60 그리고 이게 새마을운동 산수정지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씨는 근데 빼달라고 했어요. 제가 쓰면 했는데 글씨는 너무 유치하게 빼야되는데 어쨌든 저런 식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괜찮다라고 해서 정말 좀 참고가 되다. 그러면 청년에 대한 접근성을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런 미디어를 하고 뭐 이런 운동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경로를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우리가 좀 어떤 게 있을 때 새마을운동에 좀 참여할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일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면 가겠다. 정신은 상관없고 커리어에 도움이 되면 가겠다라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인턴이나 동아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인재 우선 채용 같은 걸로 해서 일자리랑도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학생이 좀 이 아이디어를 줬는데 같이 새마을운동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데요. 그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새마을운동에 이제 훌륭하신 사회 분들이 많으시니, 그분들께서 이 학생들의 멘토로 해서 이렇게 끌어줘서
이제 쭉 이렇게 쭉 커리어를 디벨롭 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 그러면 정말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무슨 우리 삼성 그 장학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 장학생 그런 게 있으면 뭐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재정 지원 해도 오겠다. 뭐 아르바이트를 줘도 시급 뭐 최저시급 뭐 1.5배 최저시급 정도 그래도 난 가겠다라는 학생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선행정국이 초임의 특성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가치하고 부합한다면 지역 발전 혹은 환경처럼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소환동기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그런 학생들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만들어 놓은 걸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때 그걸 보면 굉장히 뿌듯해 보일 것 같고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취업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요. 초중고부터 이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면서 쭉 올라오면 그러면 좀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에 이제 일장센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테마활동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대학의 테마활센터 그런 것도 만드셔서 이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학생들이. 그다음에 이제 청년이 원하는 지역 개선 방향인데요. 학생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지역 개선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 리소스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지역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데 있어서 이제 특징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을 좀 보여줬어요. 지역 간의 불균형에 대한 것이지 그리고 이제 정책을 할 때 이렇게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또 나눠주면서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생활기술이 사업을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러한 점들에 학생들이 있는 부분에 민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 논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앞으로 혹은 뭐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활동을 좀 해야 하면 좋겠냐라는 이제 그런 걸 좀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농촌에 여러 가지 현황이 있잖아요. 농업 농촌에. 이제 그것을 현실로 갈 때, 만약 기후 변화를 하고 농촌하고 연결시켜서 운동하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데,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 그거는 새마을 운동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농촌으로 들어가야 된다. 새마을 운동 어쨌거나 농업 농촌. 그런 좀 동의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래와 현재는 이제 제가 시기적으로 임의를 구분했는데 사실은 딱 문자르듯이 이렇게 이런 그 밑에 분야들을 이렇게 미래와 현재를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청년이 생각하는 생활운동의 분야는 농업 농촌에서 기술, 기후변화, 그다음에 인구,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생각됩니다. 연구 결과에서 청년이 제시하는 생활운동의 과제였는데요. 이 정치색과 분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계속 따라오는 그런 숙제로 학생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컷이 조금 길긴 한데요.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정말 나라가 어려웠을 때 정부에서 실시한 운동, 약간 가치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를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운동이라는 단어를 딱 모아서 그때 그 정치적 정보가 떠오르게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큰 시간을 이끌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부분이나 청년의 그 참여를 끌어내지 못할 거라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포커스를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적이 나왔던 것이 정부에서도 요즘 굉장히 좋은 지원이 많고 다른 여러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좋은 지원이 정말 많은데 혹은 환경운동이다 혹은 무슨 농촌운동이다 하면 좋은 그런 활동들이 많은데 이런 갖가지 지원이나
운동들과 생활운동 어떻게 차별화야 생활운동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학생이 지적을 해줬는데 저는 꽤 전문가의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질문이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 하나 해주세요. 이러더니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고 제가 이제 홍보 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강안을 좀 물어보고 있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고 해서 청년에 어떤 참여를 유도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지금 현재 테마운동 현재화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저는 잘 이 정도 공부를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전문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망설스럽지만 이것이 가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테마운동의 명분이 뭐죠? 테마운동의 목적이 뭔지가 일단은 명확해지고 그런 후에 그것을 가지고 리브랜딩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활동을 여러 가지로 찾는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저는 이렇게 좀 한데 어떤 그런 기분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실무점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에 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요즘에 교육자본, 문화자본이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농촌에 가면 그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농업농촌 혹은 새마을운동이 농업농촌과 연계되어 있다면 거기에 청년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장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저도 꽤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결과 계산하는 결과를 주시고요. 학문적인 측면의 시사점과 정신적인 측면의 시사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청년의 인식에 대한 테마를 하게 연구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기여가 있을 것 같고요. 학문 분야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런 결과들이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제 누구나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알고 계시는 거였지만 이것은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도 제가 아까 그 설문 샘플에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저런한 한계점들이 인해서 이제 샘플을 조금 더 수집을 잘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년의 인식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청년 조직화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현재화를 부진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제가 이진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변한 것은 세대가 아니고 시대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공감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세대를 일단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어떤 개발 방향이 필요한지를 봐서 각각의 특성을 이제 잘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은 좋지만 정말 어려운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분과 목적 왜 새마을운동은 뭐 하는 것이다. 이거는 왜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좀 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래도 새마을을 지킨다 농촌 이런 이제 슬로건을 해서 새마을운동을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실용적으로 그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새마을 인식을 고려한 새마을운동 혼자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새마을운동이 청년들의 인식과 환경을 고려해서 이러한 농촌 농업의 그런 변형 과제들, 기술 서비스 환경 공부에 대해서 이제 활동이나 사업을 펼치는데 청년들의 인식과 그다음에 변화하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잘 고려해서 서울을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모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여정 대표입니다. 예. 아닙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끝을 안녕하십니까. 나는 아까 인사드린 이효정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남 교수님께서 새마을운동의 현재화 모델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그럼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현지에서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우리가 그 ODA를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더 좀 프랙티컬한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처럼 제가 좀 인터뷰를 한다든지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기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의 40년, 50년 전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로부터의 경험 공유 이런 것들은 쭉 있어 왔지만 그러면 다시 이제 아까 남 교수님이 새마을운동의 명분과 목적이 뭐냐 이런 이제 우리의 나라 안에 이런 컨센서스 이런 것도 사실은 세대 간에 단절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문화를 더 건너뛰어서 다른 문화에서는 또 어떻게 이걸 왜 수용을 해야 하고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깊게 고민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했어. 이런 모델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OECD 닥이라는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지 벌써 13년 차인데 흔히 말하는 선진 공역으로서의 우리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ODA라고 하는 것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는 뭐 새마을운동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를 통틀어는 얘기인데 이제 10년도 채 안 남은 이제 작년에 OECD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각 1번부터 17가지 이런 목표 중에서 이제 2번이 주로 이제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나 농촌개발에 해당하는 이런 그 목표인데 이것은 굉장히 좀 먼 거리가 남았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달성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 관한 것들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식량 안보에 관련한 이런 지표도 있지만 상당히 좀 달성과는 많은 진전도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SDG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식량 안보나 기아의 종식 이런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농업과 농촌 개발이 2번에만 해당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좀 아닌 거죠. 1번부터 17번까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ODA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빈곤을 극복한다는 얘기인데 1번이 이제 그 빈곤의 극복이에요. 전 세계 빈곤 인구의 8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뭐 소득이 증진되어야지만 1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에서 뭐 에너지, 젠더, 교육, 뭐 일자리까지 그런 그 다양한 분야의 이 농촌개발 이슈가 다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ODA가 어디 왔냐라고 한다면 이 개발원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OECD 닥인데 이제 GNI 대비 0.7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넘은 국가는 이 작년까지 이 5개의 나라 북유럽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이 나라인 거고 우리나라는 0.17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순위별로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 전통의 미국, 독일, 이제 미국 이런 순위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7위 정도에 해당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속도는 1등이에요. 그래서 OECD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한 0.16, 0.17 이렇게 가고 있고 OECD에서 보면 그 2016년부터 한 지난 5년 동안 20년까지의 농업 분야에 이제 농림수산 분야에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있냐 그 통계를 찾아보니 한 7에서 8% 내외 정도의 그렇게 예산이 그 배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요 농림수산 분야에서도 미국이 이제 미국, 독일, 일본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제 평균에 비해서 농림수산 분야에 조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ODA에서는 각 세부 분야로 나눕니다. 그 목적 코드라는 거를 사업 하나하나마다 부여를 해서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농업 개발이 이 분야에서는 가장 많고 이제 농촌 개발 같은 경우에도 여기 혹은 이제 다른 코드이긴 한데 43040 요 코드에 해당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농업이나 어떤 정책, 특정한 이런 그 목적을 가졌다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통합적인 발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떠냐라고 보면 올해 ODA 예산이 4조 7,770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이제 6조가 돼요. 드디어 이제 6조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라고 보면 이제 이걸 주로 이제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 9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ODA를 할 때 가장 상위에 있는 정책이 뭐냐라고 하면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4가지의 전략 목표가 있고요. 여기 이제 각 목표별로 중점 과제가 있는데 이 이제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 혹은 경제 사회 발전에 기반을 조성하는 이 이제 그 중점 과제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조 기관인 코이카에서는 이 전략 목표가 이제 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산노총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과 중점 사업을 지원하냐면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생활 인프라 개선, 농촌 소득 증대, 마을 공용 접근성 이런 그 다양한 그 카테고리죠. 여기에 이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문헌 연구인데 그러면 우리의 레슨런드가 뭐길래 ODA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자고 하는 거냐의 이제 관점에서 들여다보자면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센트럴 가버먼트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시도, 시군, 읍면, 마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기능이 있는 거고 참여 주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발도상국에서도 이제 이런 거버넌스 자체가 일단은 분석이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사업에서 이들이 주요 이해관계자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듯이 이 새마을운동에서 이게 탑다운이다, 뭐 바텀업이다 이런 그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이게 뭐 주로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을 이제 같이 갔기 때문에 이 새마을운동의 이런 그 지속성이 담보가 돼 있는 건데 이때 핵심의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었고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에 어떤 인터미디어리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ODA 사업에서도 특히 이제 이 새마을 지도자를 임명하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이런 그 성공 정도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이따 사례로 설명을 드릴 거고 ODA 사업에서의 이제 거버넌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투명성, 책임성, 참여성, 효과성, 형평성이라는 이런 거버넌스 원칙에 어떻게 이제 이 ODA 새마을운동 ODA가 어떻게 이제 적용되고 실천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하나의 사업의 이제 요소로 반영된다기보다는 정말 그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책임점이라든지 공공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수원국의 오너십을 어떻게 우리가 적정하게 부여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고 UNDP에서 이제 2015년에 그 코이카와 함께 계속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그 성공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리포트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정부가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한 농촌 공동체의 동기부여가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시간 맞추느라 계속 막, 네. 하고 결국은 이 UNDP 이제 우리의 시야가 아니고 이 이제 국제 기구에서 이 새마을 운동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와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역 참여하고 협력을 촉진을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인프라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진 것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돼서 그것이 또 다시 이제 그 공동체의 어떤 협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UNDP의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보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이쪽에서도 이런 구조로 해야 돼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는 한 10여 년 더 이제 해왔으니까 어떻게 성과 관리라는 것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우리의 성과예요. 그래서 그 새마을운동의 주요 활동이 생산 기반, 소득 증대, 이제 치산 노화, 복지 환경으로 이렇게 그룹핑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얽혀진 이제 그 세부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ODA의 이제 시각에서 이 렌즈에서 이걸 보자면 사실은 다 액티비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을 안기를 개선한다든지 이제 그 농촌 그 농로를 이제 개선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영농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프로젝트에서는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새마을 사업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얘기가 되는데 마을 안기를 몇 킬로미터 확장했는가, 마을 회관을 몇 개 동을 건립했는가. 이것은 매년 새마을운동 당시에 매년 대통령이 주최하는 경진대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 발표를 했죠. 마을별로 성과를. 이게 이게 이 같은 지표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에서 이 똑같은 지표로 이렇게 그룹핑된 적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통계를 쭉 낸 적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사업 설계부터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성과 지표를 잡기는 쉬웠겠다. 사업마다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개의 지표로 새마을운동의 ODA 사업의 성과라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 아웃풋 단위에서의 이런 그 계량적인 이런 통계는 굉장히 뭐 워낙에 이제 그 세계 그 기록문화유산으로도 남았지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었지만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변화 이론에 따라서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는가에 관한 어떤 고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그 제가 뭐 학식이 많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새마을운동 그 여기에서 이제 하신 운동 키르기즈스탄 시범마을 사례에서 보자면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키르기즈스탄의 그 우리나라 해안코에 해당하는 담순이라든지 중앙에 해당하는 이제 4개의 이제 면이라든지 그다음 현지 협력관 이제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 수혜 대상자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그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조직 육성 이렇게 이런 액티비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제 쭉 종료하고 보니까 이제 주민 참여가 그 어떤 수혜 베네피셔리가 어떤 일부 엘리트에 좀 독점이 되어 있다. 이 정보를 알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를 가진 사람이 주로 이제 선정이 되었더라. 그래서 주민 참여가 그렇게 자발적이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사실은 마을 단위로 이제 다 참여하는 이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부 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덜 적극적으로가 있었겠지만 그런 이제 좀 사례가 있었고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코이카가 CJ에서 했던 그 이거는 주로 이제 고춧가루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새마을운동이 그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CJ가 이제 그 고춧가루를 만들 때 예전에는 중국에서 전량 이제 그 계약 재배를 했지만 이제는 이제 동남아에서 그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이 베트남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건 이제 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관련한 일이었고 우리가 기왕 베트남에서 전 계열사가 다 진출을 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그 비즈니스와 ODA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코이카와 같이 했던 사업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고춧가루를 생산을 해서 그 CJ가 구매해 주는 것이 그냥 그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이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생활활동 그 요소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쌀도 거의 뭐 밭뼈 아니면은 거의 카사바만 재배하고 있는 마을이었는데 지금 이제 지도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적도 근처니까 막 1월 달에도 한 35도, 36도 막 이렇게 되는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33%나 됐어요. 국가에서 주는 그러니까 지원금만으로 33%가 먹고 사는 이런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여기 이제 K워터가 이리게이션 관계수로 사업하고 CJ의 이제 제일제당 그 연구진들하고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여기 전문가들 많이 가셨죠. 그래서 이제 고추 재배 기술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고추 생산을 해서 마을 안에 이제 이런 가공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고용해서 이제 저렇게 생산을 하면 가루로 만들어서 패키징을 해서 이 제품을 이제 CJ 그 안에 있는 베트남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체 밸류체인이 이 마을 안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몰 스케일이었으니까 가능했는데 이 사업을 하나 누가 어떻게 했느냐를 좀 들여다보자면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이 린턴 성에 이런 헌신과 참여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여기 성장님이 이제 막 장관까지 나중에 되시고 이런 사업의 성과로 그렇게 이제 됐던 이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단지 이제 이렇게 CJ가 고추작물을 계약 재배해서 성공했다가 아니고 이 마을을 들여다보자면 이제 마을 혈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다음에 농사 짓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문해 교육을 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유치원 개보수를 하고 여기에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맡겨놓고 밭에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줬죠. 그리고 초등학교 환경, 초등학교 만들어줬구나가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에 가봤을 때 학교 안에 화장실이 한대였어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고학년이 되면 이제 제2차 성징도 있고 해서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왜냐? 남동생하고 같이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한 거죠.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선생님 화장실 따로, 그다음에 남자 여자 화장실 따로 하니까 여학생들이 초등학교를 계속 다니고 졸업을 하고 중학생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서 이 사업에 저는 조금 어떤 핵심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좀 기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사업에서도 여기 이제 담당했던 선생님들 계속 이제 제가 소통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정말 생활운동 사업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사업비를 준 게 아니고 그런 본인들 돈을 내서 이제 자조인 거죠 스스로 마을 기금을 모으고 고집한 돈의 몇 %를 마을 기금으로 계속 모아서 거기서 그러면 이제 개보수할 때 그냥 모은 마을 기금으로 해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ODA 사업하고는 굉장히 좀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가 그래서 33%에서 16%로 이제 감소하는 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지 고춧가루를 사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UNDP에서 얘기하는 성과 지표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새마을운동도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랑 약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마을 단위의 성과 지표이고 그러면 이것이 국가 단위로 올라갔을 때는 성과 지표는 뭐냐라고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좀 중위가 이런 레벨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의 수와 비율 이것은 결국은 베네피셔리가 몇 명이냐가 아니고 이 사업이 종료되어도 이렇게 마을 개발 사업에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여성 청소년이나 이런 이제 비율들이 높아지느냐 이거는 사실은 아웃풋이 아니고 아웃컴에 해당하는 지표가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제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이게 단지 그냥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웃풋이 뭐냐면 어떤 정책적인 이제 국가 단위니까 어떤 정책적인 그 환경이나 개발도상국에서도 특히 이제 농촌개발,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부 부처가 있느냐, 이렇게 정치인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그 필드에서 일할 때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책 결정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정부에서의 리더십을 갖고 가느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코이카에서는 이런 그 산출물과 성과 지표를 구별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그냥 몇 가구가 혹은 몇 명이 지원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성과를 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고 이제 앞으로 일단은 사업이 기획이 되고 임플레멘팅이 되고 이런 성과가 확산되는 게 이 사이클이 계속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추진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과 지표로 이제 객관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그럼 이제 6대 기준이 있습니다. 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성, 지속 가능성. 이 OECD 다학에서 얘기하는 이 6대 기준과 함께 이 사업의 성과 관리는 또 다른 문제예요. 뭐냐면 프로젝트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투입이 있고 활동이 있고 산출물이 있고 성과가 있고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이제 결과 중심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이게 계속 하나의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어떠한 관점에서 평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새마을운동 ODA가 이제 기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쪼개서 거버넌스 구조와 이제 사업 관리 체계 관점에서는 일단은 사업의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운동 ODA의 특화된 성과 지표가 이렇게 좀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이거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들은 일반적인 농촌개발의 지표인 거지 어찌 보면 새마을운동의 좀 특화된 성과 지표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건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올해 이제 4조 7,700억 원 중에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45개 기관이에요. 기관하고 이제는 지자체까지 이제 그 확장이 되어서 이렇게 ODA 생태계가 분절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단지 은퇴하신 분들이 그냥 할 일 없어가지고 개발도상국 가서 우리가 했던 거 가르쳐줄게 하는 차원이 아니고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좀 그 조금 고도화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SDG 달성에 결국은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새마을운동은 뭐 특별한 어떤 우리만의 프레임이다라고 한들 ODA 가장 큰 틀 안에서 그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이제 활동들이 이 새마을운동 ODA의 성과 관리 혹은 이제 사업의 기획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그 남 교수님과 우리 이혜정 박사님의 논문을 들으면서 좀 종교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회개를 좀 했고 회개를 했고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나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그 새마을운동 그 인덱스 지표 만드는 걸 그 연구소에 있으면서 그걸 정말 하고 싶었어요. 꼭 하고 싶었는데 두 가지가 그래도 이제 정부 예산 받아서 그 저기 아이브집 같은 선생님이 그런 데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 인덱스 만드는 거 하고 지표 만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광에 있는 김준 선생님 그분을 아까도 이제 남 선생님 발표에서도 나오지만 탁정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김준 원장님은 안 나오거든. 근데
김준원자 새마을운동을 하는 사람은 김준원장이 없었으면 특파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아마 안 되는데 이제 마침 국무총리가 그때 지금 뭐 미국에 하신 전라도 영광의 고향 있잖아요. 이낙연 그 총리하실 때 그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뷰에 이걸 들으면서 뭐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발표를 순서를 이상호 박사님이 제일 먼저 하나 박사님 토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가 그대로 넘어가고. 네, 오늘 이 자리는 새마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한테 아주 큰 질타를 받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남시영 교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왜 새마을을 해야 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근거로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새마을에 대한 인지 그리고 그런 새마을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는지를 학문적으로 탐구를 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반 아래 분석 아래 저희가 새마을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그것도 저희들 고민이 되게 많았고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제가 여기서 느꼈던 점은 새마을에 대한 첫 번째 정체성 정립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정체성 정립이라는 게 이 시대 상황하고 모든 것을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을 말씀하신 것이 운동을 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 캠페인을 지금 같은 그런 수준인지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이 시대가 정보화하고 산업화된 정보하고 지금 디지털화되는 시대에서 새마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새마을에 대해서 인지가 지금 잘못된 인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그걸 새마을 핵심 용어로 쓰고 있는데 아마 자조란 말을 부른다고 할 때 오늘 처음 듣고서 놀랐던 분이 그 말을 자조란 말을 반대로 쓰게 되면 다른 말로 대체한다면 주인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면 충분히 얘들은 다 알아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저도 나이가 되진 않지만 어르신들한테 이 근면자조협동을 꼭 해야 되냐 하면 그게 아니면 새마을이 아니다 라고 계속 그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 정립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게 핵심 가치가서는 근본적인 정신은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자립의식을 갖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면에서 좀 그러한 좀 바뀌어야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근본적인 질문 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유정 선생님께서는 제가 애초에 발표 주제하고 들으실 때 기대했던 내용하고 오늘 발표 내용하고 상당히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이 저희들도 그 새마을 사업을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으면서 나의 지금 방법론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하시고요. 왜냐면 새마을이 결국에는 마을 단위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 자립마을을 만드는 쪽이지만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새마을이 성공한 것도 결국 강력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강력한 지도자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도국에서 그러한 정치적인 리더의 확실한 의지가 없는 데서는 아무리 우리가 들어가서 새마을을 한다 한들 국민들이 그걸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발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그래야만 주민들이 거기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저희들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에서는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던 국가 단위의 어떤 아웃컴, 아웃풋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나가야 이게
그 저희가 말하는 그 한국형 새마을이라는 말이 해외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이 해외 사업, 국내 사업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짚어주셔서 저희한테는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예. 마이크. 예,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뭐 박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 원래 이쪽 전공이 아니라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다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오다 보니까 새마을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ODA의 대표적인 브랜드 같아가지고 지원을 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이명규 교수님이 여기 앉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 앉아있는지 첫 번째 주에 이해가 갔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만 나이로 따지면 제가 청년 세대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새마을 운동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의 첫 번째 첫인상이었던 것은 사실 서해안의 그 기름 유출 사건 때 녹색 조끼를 입고 오시던 분들이 허베이 스피리토 제가 아무래도 해운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게 첫 모습이었습니다. 지붕가를 본 세대가 아니니까요. 더 나아가서 제 동생은 새마을에서 제가 일한다니까 백종원 씨 식당에서 일하는 줄 알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웃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새마을에 대한 아까 부정적인 인식, 긍정적인 인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정 긍정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무풀보다는 악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예 인식이었기 때문에 저부터도 우선은 반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실 최근에 제 지인, 영국에 있는 지인과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이 새마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영국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영국의 젊은 세대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영광에는 굉장히 인정을 하지만 그게 왜 필요해?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또 찰스 3세가 또 상당히 돈을 써서 왕의 퇴승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저는 새마을운동이 아까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를 짚어주신 게 명분과 목적이 지금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농촌개발운동이었거든요. 또 거기에 뿌리를 담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미 농촌이 개발될 만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화라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면 그것이 나가야 될 곳은 농촌의 개발이 안 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새마을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들 유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체가 소위 말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를 겪고 나서 내전을 겪고 나서 아주 먼지서부터 이렇게 일어난 굉장히 좋은 케이스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 이것을 국가 브랜드화하면은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청년들이. 특히 요즘 청년들은 예전처럼 뭐 상업화 시대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건 실제 뭐 부모님과 손을 잡고 해외여행을 통해서건 이 기본적으로 글로벌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랜드화가 돼 있고 우리의 조상까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윗세대들이 해놓은 업적이기 때문에 영국이 아무리 아까 젊은 세대들이 욕을 하더라도 영국의 그 프라이드는 절대 끝나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새마을이 그 자체가 프라이드가 된다면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새마을의 브랜드화는 지구촌 새마을운동에 무게를 주는 거에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가지고 사실 너무 주제가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가려운 포인트 중 하나가 그 성과지표.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매번 성과관리위원회들 의원들 모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가 이제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성과지표를 쫙 이렇게 보시면은 몇 킬로미터 뭐 도로 토장. 근데 현장에 가보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온두라스라는 나라에서 지금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쿠얄리라는 마을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팔미차넬 마을에서 똑같이 수도 사업을 합니다. 근데
혜택자의 숫자로만 우리가 성과 지표를 뽑아버리면은 팔미찰이 훨씬 더 많아요. 한 800명 정도 돼요. 근데 쿠얄리는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수원지로부터 파이퍼라인을 끌고 온 게 팔미찰은 2km, 쿠얄리는 14km를 끌고 왔어요. 그럼 누가 더 새마을에 더 열정적일까요? 800명이 열정적일까요? 400명이 열정적일까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특징 중 하나가 주민들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래서 이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요성을 되게 알고 있지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ODA라는 것은 결국에는 SDGs에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와 같이 현장과 전혀 맞지 않은 보고서를 위한 보고, 혹은 행정의 효율을 위한 그런 기준으로 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부로 우리 이동현 대리는 한데 뭐 학부는 이제 현대를 나왔지만 회계에서 이제 재개발을 지금 수다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 힘내라고 했습니다. 저 혹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가 너무 울려서 옆방에서 소름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대 박사님.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예, 저도 오늘 새마을운동 연구도 좀 했고 또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서 그분한테 받은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남 교수님께서 이제 젊은이들이 느끼는 이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먼저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그죠? 새마을운동이라는 모델이 결국은 5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던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이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런 지역 개발의 하나의 이제 모델로서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새마을 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한국 농협도 만들었잖아. 어떤 거냐면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70년대에 이루어진 새마을 운동에 대한 연구 중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이제 현재화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지역 개발의 모델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뭔가 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농업용 지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입니다. 숙련하고 최근에 공간 계획법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떤 담론으로서의 어떤 새마을 운동을 이제 리모델링 할 건가, 아니면 또 다른 그 별도의 어떤 지역 개발 모델을 모색을 할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게 이렇게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인식 조사도 했지만 결국은 70년대에 우리가 했던 그 지역 개발 모델의 하나로서의 어떤 새마을 운동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인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새마을 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중심, 이거와도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이 정신을 그러면 지금에 와서 지금 청년들이나 지금의 국민들이 그 수준으로 다시 바꿀 것인가? 그러면 그게 새마을 운동이 되는 건가? 이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차별화 얘기도 하셨는데 차별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 농촌 관련된 사업들과 이제 차별화해서 이제 또 다른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또 다른 모델을 안 넣을 것 같고 결국 그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뭐 네이밍을 달리 한다거나 또뭐 반론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생활운동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고 이거는 이제 많이 나는 질문인데요. 이 긍정적인 측면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감을 갖기 시작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서 이게 세계화되고 또 이식이 되면서 그게 그래서 왜 빈곤 문제라든가 이런 데 하나의 해법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남 교수님 그 결과에서는 국제 개발이나 이런 측면들은 공부이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발표하신 이윤영 박사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새마을운동만의 어떤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새마을운동 타이틀을 달고 추진되는 이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네, 일반 지역개발 사업과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상호 박사님께서 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성과 지표랑 또 어떤 차별화된 지표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던 지표들을 지금 마을 단위 혹은 뭐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지역 개발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선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지역 단위 혹은 마을 단위의 개발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새마을 운동 타이틀로 하고 거기에 적용되는 지표들을 뭐 네이밍하기는 나름이겠지만 새마을 운동 사업에 대한 지표다 이렇게 특화해가지고서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 이제 FAO에서 사파라는 지표가 있어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제 평가하는 지표거든요.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세부 지표들이 들어가 있어요. 영역을 보면 큰 영역이 이제 환경, 경제, 거버넌스, 사회, 그다음에 뭐 ESG 옆에서 되고 있는데 ESG에다가 경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그 하위 단에서 21개의 또 주요 지표가 있고 또 세부 지표로서 한 58개의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풀을 만들고 각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뽑아 쓰는 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이밍을 뭐 새마을운동 사업 지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차별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사님. 네,
저는 그 국내 새마을 운동 관련된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또 새마을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해명을 조금 하면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문 이름도 그렇지만 고유명사로 새마을 운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 운동이 브랜드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 세대들을 그 새마을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 교수님께서 현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자료를 보고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좀 달라서 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실 우리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조직적으로 뭘 만들고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도 어떤 그 청년 조직을 청년들을 새마을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3년 전부터는 대학 생활 동아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MOU를 맺은 대학이 한 67개 대학 정도 되고요. 그 동아리가 구성된 새마을 동아리가 구성된 게 한 60개 정도가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우리 청년들이 알고 있는 노쇠화된 부분들을 조금 커버하기 위해서 청년 새마을연대라고 이제 원래 조직을 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새마을연대는 그 대학 졸업생 한 45세까지 그 청년들을 새마을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연대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그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연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된 곳은 228개 시군구에서 한 219개 정도가 조직이 돼서 지금 출범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새마을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좀 동력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마을운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남 교수님 발표 자료를 보고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은 새마을운동을 농업이나 농촌 쪽으로 코스를 맞춰서 이제 결론을 내주시는데 사실은 도시 새마을운동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은 228개 시군구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러면 무슨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거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참 딜레마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이웃 돌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그렇지만은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이웃 돌봄 사업은 새마을운동만 할 수 있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 단체에서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일들도 많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새마을운동은 옛날에 관변단체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국민운동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운동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발생을 하면 새마을운동 조직이 함께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그 과제를 가지고 중앙위가 전체적으로 시군국가협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캠페인이라든지 실천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을 굳이
우리 옛날에 성공했던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운동으로 봐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생존에 우리 조직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그 조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ODA 관련돼서 얘기하셨는데 CJ 사례 유심히 봤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은 새마을 운동이 현지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저는 의식 변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에서도 또 해외 역사하고 시작할 때 교육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추천 교육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 의식 변화가 먼저 되어야지 그 나머지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를 갖고 그 부분을 조금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성과 지표에 넣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새마을 운동을 현재화 하는 방법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옛날 모델을 그냥 가지고 와야 되나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이제 의문을 던져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새마을 운동은 공동체 정신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정신이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들은 새마을 운동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운동을 다른 모델을 찾지를 말고 그거를 과거에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동체 정신 회복에 대한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추진해 나가는 게 새마을 운동을 현재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그 새마을 운동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중앙에서 올해부터 이제 해외 봉사활동을 두 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한 13년, 14년, 15년도에 추진을 했다가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하게 되면 아마 청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지 않겠나. 조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이 이 새마을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중앙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 저쪽이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약간의 뭐 시간이 있는데 지금 정태 박사님이 약간의 퀘스천을 던졌기 때문에 우선 발제하신 남 교수님하고 이효정 박사님께서 코멘트를 조금씩 답변 겸 말씀해 주시죠. 그냥 저희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상 박사님께서 말씀드린 그 자료를 주는 질문을 생각하는 게 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자주 주인 수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현재화했을 때 그 생각은 정말 이게 제가 안 그래도 계속 여쭈어봤어요. 이거를 이제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교수님께서 현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금전사를 했던 혹은 생활운동이 우리나 이렇게 청년층이 다가가기 어려우니까 그걸 조금 요즘식으로 다가가는데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절대로 안 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정체성 쉽지 않게 하셔서 근데 청년이 이렇게 돼서 이제 중간에 해보는 그런 그래서 저도
지금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을 바꿨을 때 그게 생각 운동이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하나만 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하는 1950년대부터 그다음에 그 운동 속에서 계속 오정부 맥락중에 1970년대에 하는 말씀을 그런 생각도 궁금하고 지금 성문덕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체영화를 하게 되는 부분을 계속 있는데 어딘가 합의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너무 어려운 주제는 이제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봐서 저는 이제 청년들의 의견을 좀 가지고 와서 그래도 다 필요하십니다. 나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 교수님께서 주신 그 교정적인 그 분석 그 부분은 제가 놓쳤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2014년부터 결과가 나왔는데 긍정이 많다. 국제개발 때문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더구나 그래서 제가 고기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예요.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높고 높은 거는 제가 근데 그러면도 정치적인 그런 때문에 나서 실감입니다. 제가 말씀해 주신 분들 있어서 좀더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네, 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이런 고민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매일매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더 깊게 많이 고민해 보셨겠지만 사실 월드뱅크에서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 커뮤니티 드리븐 어프로치가 이거는 새마을운동하고는 약간 맥락을 달리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새마을운동 자체의 정체성은 결국은 정부의 리더십과 이 중간에 있는 리더의 역할, 새마을 지도자라는 사람의 역할이 저는 좀 결정적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할 때 지 교수님 아이디어 저도 100% 동의하는 바이고 어떤 사업 하나하나의 지표가 뭐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올려서 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서는 A라는 말은 이거라고 B라는 말은 이걸 할 수 있겠지. 이건 해라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의사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하나로 수렴하는 것은 결국은 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지 그냥 소득 지표로만 잡으면 다른 농촌개발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저도 정답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풀을 조금 그렇게 어떤 성과 지표 풀을 좀 레벨별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좀 그 채로 거르듯이 해보면 뭔가 하나의 좀 지향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굉장히 컨센서스가 서로가 많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지향점을 이루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중앙에서 큰 연구를 좀 하시면 네. 예. 하시는 네네. 한 가지만. 예. 우리 정치적인 면이 우리 남 교수님 많다고 하시는데 그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 새마을운동은 정치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옛날에 많아가지고 그 제도적으로 많이 좀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사실 우리 새마을운동 임직원들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공직도 아닌데 사실. 그래서 빼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해보고 있는데 또 공직선거법에 우리 새마을운동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라 그런 부분이고 아마 2018년도에부터 높아진 거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겠지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정권이 들어오면서 새마을운동 조직을 세우려고 했어요. 세우려고 했는데 남한 순방을 가니까 그 이제 그쪽에 총리분들이 너무 새마을운동에 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나왔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이거 없애면 안 되겠구나.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게 아마 정치적인 색깔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그 발제를 들으면서 몇 가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우선 새마을 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물론 뭐 이제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 용어를 깊이 익히 들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의 학문 학으로 성립하려면 칼 맹그가 얘기하기로는 history, theory, and policy 이 세 가지가 이제 축적이 돼야 그걸 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이제 새마을 운동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세 영역에서 뭐 물론 이 학자가 얘기했다서 거기다 다 맞출 건 아니지만 지금 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점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마을 학을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우리가 또 같은 동학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먼저 한 선배 교수로서 이제 남수현 교수님께서 저기 하신 이 논문은 이 발제하신 것을 만약 페이지에다가 하시려면 조금 더 로직이 좀 더 타이트하고 서베이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클리어하게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청년들이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의식하느냐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그건 아주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아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카데믹 페이퍼, 아카데믹 버전을 만들려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효정 박사님 키르기스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키르기스탄 이정선 박사하고 가서 이제 성과 보고서를 썼었는데 사실 ODA하고 새마을운동하고 이걸 엮기가 참 어렵습니다. ODA는 아주 제너럴라이즈된 어떤 형태를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줘야 또 실제로 되고. 근데 새마을운동의 이 성과 관리는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일본어가.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수행하면서 그 지표, 성과 관리 지표를 좀 만들려고 일반화돼서 하려고 했었는데 여력이 없었죠. 사실 여력이 없었고 아카이브 구축 지금 잘 되는지 몰라. 돈 예산 지금도 계속 지원되는 몰라 사실. 그래서 계속 스페인어까지 번역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영어 스페인어가 우리 지구에 엄청나요. 스페인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스페인어까지 하려고 했다가 제가 이제 다 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그 참 귀한 옥보를 발표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토론해 주신 분들도 역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